임꺽정이 정말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렇게 조선에서 전국적인 도적이 되었는지, 전국교의 명성을 얻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실록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전에 이제 몇 년 동안 도적 활동을 했는지 확실치 않은데, 조정에서 직접, 이 당시 명종이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1559년, 그러니까 명종 14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황해도의 지방관하에서 임꺽정 일당 중에 이제 말하자면 수하들이죠. 이 사람들을 체포하니까 임꺽정 일당이 대낮에 관하로 쳐들어와서 나조를 사살하고 동료를 구출해 갔는가 하면 양반이든 백성이든 그들의 행적을 고발한 사람들의 배를 갈라 죽이고 관군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호패를 갖다가 관문에 걸어놓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건데, 당시 임꺽정 일당의 규모가 이들 얼마나 됐던 건가요? 네. 요게 좀 명확치 않아요. 몇 명에 대한지 정확치 않고, 나중에 잡힐 때 보면 핵심 멤버. 핵심 멤버는 한 10명 정도, 두령급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임꺽정 소설이 또 재밌는 것처럼 임꺽정의 형제들, 의형제들이죠. 뭐, 잘 뛰는 애, 뭐, 돌팔매질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 그런 인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한 10여 명 정도 팀이 있었던 건 맞아요. 부인도 셋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조직이 있었던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싸우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뭐 대장장이 있었다고 그러고, 대체로 은신처 제공하고 정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관하에서 출동한다 그러면은 경찰 총병력이나 그 당시에는 약간 군대 비슷한 개념도 있었을 텐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은 아마 전국에 소문난 난리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치안천국이지만 조선시대도 진짜 치안천국이거든. 그렇죠. 임꺽정이 관하에 쳐들어가는 게 이게 두 가지로 중요한데, 첫째는 이게 주로 소설에서 임꺽정이 그래도 사회 부조리와 불의를 보면서도 꼭 참고, 백정으로 학대를 온갖 불의를 겪으면서도 꼭 참고 있는데, 이제 뭔가 선을 넘은 거죠. 뭐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확 해가지고 이제 관하로 쳐들어가는 게 임꺽정 스토리의 거의 전개 부분이잖아요. 임꺽정은 정말 참을 만큼 그렇죠, 참았는데,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넘었으니까 여기서 옛날 영화는 딱 관문을 이 아저씨가 이거 호랑이 가지고 탁 들어가면 나졸들이 삼지창 들고 뺑 둘러싸는 거, 그거 요즘 사람들은 그거 못 보고 옛날 무협지에 맨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뺑 둘러싸 한 칼에 촥 하면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게 왜 조정의 보호가 되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치안천국이기 때문에 관할을 때려 부시는 건 수령한테 화를 쐈다거나 하면 나라가 뒤집어져요. 중종 때인가? 누가 수령한테 열받아서 화를 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한 건지 겁주려고 한 건지 겁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관하에 화대 하나 꽂혔거든요. 조정이 뒤집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나졸이 조선시대 관하에 없어요. 임꺽정이 들어갔을 때 임꺽정을 포위해야 될 나졸이 몇 명 없다는. 그렇죠. 일단 삼지창도 없어요, 이때는. 삼지창도 없고, 그렇게 나졸이 없어요. 그렇게 제복 입고 관할을 지키던 나졸이 없다시피 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보통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하인들이 있어요, 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찰 헌병 같은 병력이 없다시피 해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차고 들어가서 멋지게 때려, 이게 아니네요. 그냥 하인 몇 명. 그러니까 몇 놈이 들어가서 때려 부셔도, 물론 노비들이 있어요. 노비들이 있으니까 그 관청 노비들이 보통은 다 제지할 정도로 있겠죠. 그러나 힘센 사람들 좀 있었겠지. 그러나 정말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뭐 임꺽정은 무술을 잘 하잖아. 군인들하고도 싸워도 이길 정도의 실력이 있단 말이죠. 이런 프로가 들어왔을 때 막아낼 만큼 거기 누가 있냐? 없어요. 요 전에 관찰사가 한번 강도한테 습격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발칵 뒤집어지는데 한 10명 데리고 돌아다녀요, 관찰사가. 조기 축구 이름보다 정말. 그러니까 옆에 무장이라고는 군관 한 명. 그 사람도 무슨 경호군관이 아니고 원래 관찰사 있으면 이제 군관 같은 거 있으니까 군관 있고. 그래갖고 한 때강도처럼 한 10여 명인가 20명 와를 몰려가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찰사가 무장병력 데리고 다니고 이러질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꺽정의 그 일당의 규모가 컸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거를 잡는 관아의 관졸들의 숫자가 너무 적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충격이었던 건 임꺽정이 혼자 수십 명을 때려 부신 게 아니라 한 20명만 몰려도 관우는 풍지박산이 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무력으로 그럼 일시적으로 관할을 습격하는 건 가능했다 하더라도 이제 조정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그 압박해도 그러니까 조선은 치안이 잘 돼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데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은신처에 숨어 이렇게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후에 수색을 어떻게 피해갔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정에서도 잡아라. 이건 잡아야, 그때 알게 됐고, 이미 꼭 조직 범죄처럼 깔려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다만 조선은 그런 게 있어요. 군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병력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착한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산도적 만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래 중간중간에 이제 군인 수령을 파견을 해놔요. 그래서 좀 특수한 경찰들을 넣듯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군마다 민간이 있고 경찰서 이렇게 안 되니까 수령 중에 3명이 1명 정도는 이렇게 무관 수령을 달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사적으로라도 옆에 용사 같은 거 좀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해도의 제일 큰 도시가 개성인데 개성은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범죄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포도청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개성에. 포도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개성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정말 임꺽정 일당이 대담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그만 작은 관아들이야 뭐 그런 식으로 습격을 했다 치는데 대담하게도 개성부로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황해도 최고의 수사관으로 개성부에 소속돼 있던 포도공간 이역근이 임꺽정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리고 신계군수로 있던 이보흥도 적극적으로 관내를 수색하면서 이제 임꺽정의 은신처를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역근이 은신처를 포위하고 기습했으나 역습을 받아서 이역근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렇죠. 이게 쇼킹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임꺽정의 신화가 나온 거지. 힘이 센 화를 잘 쐈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포도군관이 자기 병사들 데리고 갔는데 한 20명 정도 데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20명. 데리고. 근데 20명도 그 조기 축구팀 두 팀 합치면 그보다 많아요. 아니, 딴 병력도 좀 있었는데 이게 프로가 아니니까 그냥 우르르 끌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이역근은 좀 잘 싸웠을 것이고 좀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임꺽정이 그 10명은 두령급이고 지방에는 또 병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역근이 사살당하는 사살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살해당하는 이제 대형 사건이 터져버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조정에서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은 이제 개성부를 습격한 게 명종 14년 2월, 그러니까 1559년 2월인데 한 달 후 명종 14년 3월에 드디어 이제 삼정승 의정부가 움직이죠. 여기가 병조와 형조가 함께 임꺽정 일당을 소탕할 대책을 올리게 되는데 그 대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을마다 수령의 책임하에 임꺽정 일당을 체포할 소부대를 편성할 것으로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성의 고발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도 뭐 20명 뭐 이런 식으로 조기 축구에만도 못한 군대가 나오는데 이 고을에서 편성할 소부대라는 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건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왜 고발하는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뭐 나졸도 죽이고 이랬다는 게 뭐냐면 수사물 같은 거 봐도 경찰서에 한 2명밖에 없으면 왜 걔들 막 기관총 같은 거 몰고 들어오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아주 군마다 상설 경찰서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이 이 조직 범죄자한테 못 당해가지고 죽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사람들이 더더욱이 고발을 못 할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 각 군현마다 만들어라. 그래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어떤 자위대, 치안대 뭐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서부국 보면 보안관이 혼자 있는데 그렇지. 그거 뭐 이상한 깡패 5명이 오면 막 이제 죽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높은 카운티에서 네. 좀 높은 애가 한 20명 데리고 다 오잖아요. 그럼 네. 도망가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고을마다 다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고발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고발을 하면 포상을 얼마나 주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는데. 아, 그건 모르는데. 합니다. 아마 뭐 포상을 제대로 해야지. 그 포상을 쥐꼬리만큼 하면은 그것도. 그게 이제 그런 게 문제야. 쌀한가마가 쥐꼬리만 한 건지 안 한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때 근데 생각처럼 많이는 포상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가끔 큰 공을 세우면 노비는 면천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이런 거 범죄자 잡으면은 뭐 대통령 훈장도 받고 뭐 용감한 시민상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비 면천이에요. 노비면서. 왜냐면 예를 들어 쌀한가마 준다고 이거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노비 같은 거 면천되거나 역에서 면역된다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는 이 택배 문화인데 뭐 편지, 물건 이런 거 다 네. 노비들이 가지고 네. 나가니까 이 바닥 돌아가는 건 제일 잘 알아요. 네. 이건 다 알 수밖에 없어. 이 임꺽정 일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고을에 돌아다니며 은신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다 있고 은신처가 있는데 이거는 고발하면 다 알아요. 사실 왜 물어봤어요. 무서우니까 고발 못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보안관이라고 술만 처먹는 비리비리한 놈 하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멋있는 애가 수명 네. 데리고 내가 와이어트 어플한다 얘들아 처음 봤지 이러고 나타났다고. 음. 그럼 사람들이 막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법 또 유인책도 괜찮았고 하면은 이 대책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있었죠. 예. 그래서 임꺽정 아마 일당, 그러니까 조문에게 그러니까 현지 이런 협력자들은 많이 잡혔던 것 같고 네. 임꺽정의 가족과 이 두령도 그들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몇십 명은 됐을 것 같은데 이 팀들이 이렇게 은신이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어디 산속 같은 데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팩트 폭격을 하자면 청석골 산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포인트인데 핵심인데. 그러니까 항상 팩트는 네. 아프다. 그게 제일 딱 거기서 이렇게 두령 이렇게 나오고. 사실 제가 개성 답사 가면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청석골이에요. 청석골이 실제 지명이에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건 아니고 위치상으로 그게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메인 국도 잠깐 지나가는 뭐 곳이에요. 어찌됐든 근데 그게 산채가 없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청소골.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치안이 있는 나라인데 애들이 어디 산속에다 이런 거 파고 하긴 뭐 임꺽정이 그 재미지 뭐. 네. 산채 만들고 뭐 진법 깔고 뭐 저기 그렇죠. 예. 관군이 그런데. 쳐들어오면 막 한바탕 농성. 아무리 도둑대가 세도 고정 요새를 갖고 살면은 관군이 그걸 함락을 못 시키겠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들이 네, 산속으로 도망간 거는 네. 들어가서 산채를 건설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화전민총 같은 데로 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그것도 들켜요. 네. 그래서 관군이 쳐들어갔더니 그럼 어디로 도망가나요? 튀었죠. 튀어서. 한 번 잡으러 갔는데 네. 튀었어요. 또. 근데 계속 튀어다니기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딘가 정착을 해야 그러면 되는데. 원래 네. 시골에, 그러니까 시골이라면 읍이나 하여간 이렇게 농촌에 네. 사람들 사는데 숨어 있다가 조직망이 쪼여 소탕되고 하니까 산속 화전민촌으로 들어갔어요. 네. 뭐 숲굽는 마을 이런 데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들켰어요. 어디로 갈까요? 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도 보니까 범죄를 안 저질러 봅니다. 원래 범죄는 산속이 아니 산속에서 뭘 해? 산딸기 있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운전할 때 처음에 그 가다가 산속 그때만 해도 도로 이런 가로등 없는 데 많습니다. 산속을 막 가니까 막 나중에 막 차를 세우니까 무서워도 못 가겠다고 뭔가 나타날 것 같다고. 아니 이 깊은 산속에 누가 털어먹으려고 숨어있냐. 여기서 누군가를 노리고 숨어있다고 굶어 죽는다. 그 영화에서도 가끔 도끼 든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청석골도요. 그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개성 가려면 지금 휴전선에 막혀서 그렇지 원래 그 네. 통일로가 개성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 가다 보면 홍제원 골짜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청석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다리는 거지. 네. 사람도 안 다니는데 도둑 기다리다 굶어 죽지. 그래서 네. 뭔가를 털려면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됩니다. 범죄율은 어디가 제일 높으냐? 당연히 도시가 제일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이 도시로 숨어들어요. 인격적 일당이 네. 도시 어디 개성으로 갔을까요? 개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 많고 데가 어디겠어요? 한양으로 그럼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양으로 숨어듭니다. 그 물론- 많은 일당이 동시에. 아니 걔들은 좀 버렸던 것 같아요. 걔들은 좀 버리고 이제 한 10명인데 아마 이 10명이 가족까지 포함한 10명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령급 10명이 가족까지 하면은 우리 꽤 되죠. 당당하게 또 우리가 생각하더니 산속을 타고 애를 업고 이게 아니고요. 당당하게 노새 그러니까 당나귀 같은데 이제 팍 짐 싣고 부유한 상인이나 관료 같은 거로 위장해서 당당하게 말 타고 쫙 대로를 걸어서 그 검문도 안 하나요? 거기서 문에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문 들어올 때 보면 포졸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다 검문한다고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없었군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원래 옛날에도 그랬죠. 벤츠 네. 타고 가면 검문 안 했어요. 요즘은 민주화 된 네. 거야. 옛날에는 까만 차만 타고 다녀도 검문 안 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나이가 안 돼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유명한 게 까만 차 타고 다니면 크고 그러니까 네. 작은 거 말고 크고 까만 요즘 말로 하면 그랜저 까만 거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검문 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짜 안테나 그때는 관용차나 네. 뭐 좀 이런 기관차들만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차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그 카센터에서 불법으로 이제 안테나 꽂았죠. 인원 전원 꽂기 시작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2개를 꽂아요. 그래서 안테나 2개 까만 차면은 검문을 안 했어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냥 당당하게 한양으로 들어갔다. 이게 참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스토리 진행인데, 자, 한양에 들어왔다 그래도 그러면 한양에서 계속 애들이 뭘 털어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양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게 또 조사가 들어오다 보면 잡히게 되지 않나요? 그게 좀 애매한데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한양에서는 범죄를 안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요게 이제 좀 애매한 건데 이게 과연 얘들이 순수한 강도일까? 아니면 그 조폭 비슷하게 이렇게 어느 구역을 갖고 이렇게 좀 뜯으면서 수입을 올리는 거였을까? 사실 둘 다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후자 요소가 있어서 왜냐면 지금까지 벌어진 걸 보면 전국 고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한양에 숨어 있으면서 그 수입을 이제 받아서 마치 그 옛날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 콜롬비아 마야광처럼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